1945년 8월, 광복은 한국인들에게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15일 오전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반도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해방의 환희는 짧았습니다. 일제가 물러간 후에 한반도에 대한 구상은 1943년 이집트 카이로 회담과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소련은 미국보다 2달 앞서 군사적, 행정적 점령 준비를 마치고 이후 3년간 38선 이북에서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한 치밀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스탈린이 애초부터 북쪽은 그 친북한, 친소련 정권을 세우겠다고는 학고부동원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하여튼 민주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만든다는 이런 그러한 원칙에 있었지 무슨 뭐 친미 친소라는 그런 특별한 개념은 없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반소나 반공산주의 세력을 처음부터 억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남의 경우에는 미국이 모든 좌익 세력, 우익 세력이 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서 보장을 해가지고 그 굉장히 혼돈스러운 이제 남한의 상황이 전개되는.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38선에서 남북 간 철도와 우편, 통신을 일방적으로 단절해버렸습니다. 소련군이 한반도 북부에 들어온 이후로 실질적인 분단 조치를 취해 나갑니다. 철도를 끊고 통신을 끊고 길을 끊고 사람의 통행을 막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비에트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해서 하기 시작한 실질적인 분단 조치고, 이미 그때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분단이 돼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946년 3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앞으로 건설될 임시정부의 20개조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는 주요 산업과 기업을 국유화하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게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 의미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행한 이유는 공산당 정권의 반대 세력이었던 지주 계급을 척결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배분함으로써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는 장차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정치 이념 투쟁을 본격적으로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 신탁 통치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자 국내에선 반탁운동의 열기가 크게 타올랐습니다. 북한과 남한 내 좌익 진영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서고, 우익 진영은 총결집해 반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반탁운동이 한국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 주도권이 좌익에서 우익으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신탁 통치를 협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습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남북한 전 지역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인구 비리에 의한 자유선거를 실시해 국회를 구성하고, 이 국회가 남북에 걸친 통일정부를 수립하면 90일 이내에 미소 양군은 철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유엔에서 유권자, 당시 국민들의 자유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자에 의해서 그 대표자들이 헌법도 만들고 국가체제를 만들도록 권유했고 또 그 방향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입장에서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소비에트 혁명,
소련 제국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실패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결국 소련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해서 1948년 5월 10일 한반도의 최초의 자유민주적 선거는 대한민국에서만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 그 선거 결과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만들어지고 그 민주공화제에 의한 의회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헌의회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은 바로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건국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그 출발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죠.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김일성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착수했고 스탈린을 설득해 남침 허락을 받아냅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에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이 개입하기 전 전쟁을 끝낼 계획을 세워 1950년 6월 25일 전격 남침합니다. 6.25 전쟁의 피해는 너무 컸습니다. 수백만의 인명살상과 재산 피해, 국토는 폐허로 뒤덮였습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의 무력 적화 통일 야욕에 맞선 이승만의 자유통일 의지, 국제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대결이라는 성격을 띄었습니다. 남한 국민들은 전쟁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6.25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식사회니 뭐니가 좌파적인 그러한 흐름이 굉장히 현저하게 있었고 했는데 6.25를 거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반공국가로서 정체성을 갖는 사회로 이게 확립되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공산주의자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체제다. 6.25 전쟁에 피를 흘린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착과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1950년부터 1961년까지 총 27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원조와 정부 투자에 힘입어 1954년부터 1960년 한국 경제는 연간 5%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를 버텨냈던 것은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였습니다. 군사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과 식량, 쌀에서 밀을 이르기까지 이런 식량 원조를 통해서 안정과 최소한의 삶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쟁 직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교육 부분에 의무교육제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1960년 대한민국은 99.8%의 취약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교육시설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끊이지 않았고, 특히 고등교육이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열린다는 차원에서 고등교육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 대한 투자를 계속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당시 전쟁 직후에는 대한민국이 어려웠습니다만 50년대 후반, 60년, 70년대로 가는 데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는데 밑바탕이 됐다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은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원조와 북한 지역에 매장된 막대한 지하 자원으로 인해 정전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해냈습니다. 더불어 1953년부터 1960년대에 걸쳐 김일성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양한 이유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을 이용해서 김일성이 이제 나름대로 권력을 이제 구축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남로당의 이제 총책이었던 박헌영을 전쟁 실패, 미제 간첩으로 이제 책임을 몰아서 사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시에 그 북한의 당 내에는 소련파도 있었고 중국파로 불리는 그 연안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의 그 당내 그 지위라는 것이 확고부동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안에 소련파와 그 연안파가 김일성이 자꾸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안 된다.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북한으로서는 집체적 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반기를 든 사건이 바로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었거든요. 새벽 2시경이나 새벽 4시 사이에 정적의 집을 이제 말하자면 급습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모두 이제 통제구역에 데려가거나 반항하면 죽이거나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56년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일성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권력의 유일 체제를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1958년까지 가서 1958년 말쯤 되면 비로소 이제 8월 종파 사건의 소위 이 잔존 세력들을 이제 소탕을 하고 1인 독재 체계를 세우는데 이제 말하자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은 1953년부터 1961년 사이 사회주의 경제를 기본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집약된 노동력과 자본을 동원해 경제 복구에 힘쓰며 남한에 비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의 유일적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